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뉴라이트는 민주 진보 진영이 무지에서 나온 현상이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진보냐 보수냐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당신의 국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외교광장의 공론광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늘 처음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엄습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단발적이고 우연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상당한 정도로 깊은 뿌리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이어서 구조적인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죠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김낙년, 김영석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장으로 취임한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식민지배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라고 이름되어지는 사람들이 전면화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일본의 안전보장은 지금은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과거처럼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의 힘으로 딱 그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만들기 어렵다. 지금 당장. 이거 힘들다. 그렇다고 미국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안심할 수도 없다. 그럼 뭔가 제3의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무엇일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해낸 게 아마도 한미일 안보조약 체제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상은 아닙니다. 뉴라이트는 사실 그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뉴라이트 운동이 더 극우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쨌든 혁신이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어느 순간 극우화되는 경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이제 역사 논쟁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맥락, 즉 극우화된 뉴라이트의 맥락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짚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고민해 보았고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오면서 고민했었던 것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의 국제 정치의 시작이 1948년 혹은 1953년 이후일까라는 고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분절되어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뉴라이트의 고민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 세계사관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본의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엮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의로운 탈식민 과정의 실패는 그 정의로운 탈식민 과정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냉전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고 그 냉전으로 유지된 우리의 성공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 문제의 핵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라이트 운동의 실체, 그 세력은 누구고 그들은 어떤 이해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포문을 열어주실 우리 참석하실 분들 중에 안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민주 진보 진영이 무지에서 나온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진보 진영이 저는 약진한 만큼 질적으로 좋아지지 못했다. 질적으로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 그 기존의 보수 집단 속에서 그나마 보수적인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보 진영의 그 무질서가 굉장히 위험함을 느낀 거죠. 더구나 이제 저는 이제 일본어를 보는 사람이니까 일본의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국의
이 아까 말씀하신 불안감을 느낀 그런 보수들하고 이게 연결되는 그 최초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이 권력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초야에 묻혀 있다가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시도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제 보수 극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한국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뭐 전해주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건데 뭐 저 반일 종족주의를 번역했거나 그 뒤에서 이제 기획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부 1990년대 초반쯤부터 이렇게 일본에 가가지고 또는 일본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진보는 좀 약간 지리멸렬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정말 이론 무장을 하고 사실들을 발굴해내고 이러한 작업들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그 주어진 정의, 당연한 정의라고 하는 거에 안이하게 스스로를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미래에 한미일 동맹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맨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듣는 얘기가 그럼 결국 미국을 우리가 버릴 수 있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는 이 지금 뉴라이트의 사관이 굉장히 저도 오늘 순간 합리적으로 느낀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당연히 그 일본이 너무 싫고 이런 지금 뉴라이트의 이런 행동들이 되게 황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또다시 이게 신냉전 뭐 그래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국이 된다면 그때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우리나라 그 진짜 보수, 그러니까 기득권 아주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의 타율성, 의존성 그거에 뿌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뉴라이트도 결국은 그런 인간상을 옳은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고 옳고 그른 건 따지지 말아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나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면서 얼굴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좀 암담하기도 한데요.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뉴라이트는 그 지속 가능성을 청소년과 청년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뉴라이트를 접한 거는 역사 교과서 논쟁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역사를 배울 때 그 근현대사 파트는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를 따라잡는데 급급해서 선생님들도 그냥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는 그런 되게 짧고 비중이 적은 범위라서 역사 교과서가 바뀌면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만 보고 공부할 확률이 큰 범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이게 다가왔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강남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과 그런 담론들이 일베 같은 남초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학생들이 놀이로 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드는 생각은 왜 진보에서는 그 시민교육, 정치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가가 저는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는 아까 인권과 주권 말씀하셨잖아요. 걔는 주권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참 잘 사는 그만이지. 말하자면 주권은 모르겠고 인권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틀렸고 우리는 뭐 옳고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고3짜리 아들이. 근데 그 상태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크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는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북한은 가난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배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쉽게 와닿는다는 점에서 이런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같은 게 굉장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공부 안 해도 그냥 확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흔히 말하는 이대남입니다. 20대 남자고 다만 저는 호남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아버지는 이제 민주화 세대인데 어떤 그런 이대남이라고 흔히 포장되어져서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희는 그래서 안 돼라고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라이트를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진보냐 보수냐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대남, 지금 정부를 지지하고 그 정부를 뽑았던 고3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흔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일베나 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뭐 여성과 남성 갈라치기라든지 뭐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들을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인식했던 부분은 쟤네는 왜 저러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대학에 오면서 느낀 것이 전 이제 정치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저희는 뉴라이트에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보수를 바라볼 때 그 뉴라이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그 뉴라이트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체 담론을 만들어서 그것이 뉴라이트만큼 더 쉽고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논리보다 더 정확하고 더 간결한 논리 대체 담론을 만들어서 그걸 더 크게 우리가 파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식민지 시절 조선인의 국적이 어딘지를 물었을 때 일본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이걸 보고 되게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식민지 국가들, 식민지를 경험한 거기에 인민들한테 당신의 국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뉴라이트와 관련된 논쟁의 본질을 흐리면서 그들에게 판을 깔아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름이 뭐죠? 독립기념관장한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도 역시 근대의 산물이고 법에는 그 자기의 어떤 내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법적 잣대로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혁당 판결 2개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점점 이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응할 때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판을 깔아주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그래도 그런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쨌든 한국 경제 발전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합리성이 이렇게 근거로 제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얕은 합리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얕은 합리성에 대응할 만한 역량이나 조직을 반대쪽에서 기르지 못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닐까라 생각하고 그 이기심을 불지핀 것은 우리가 저희 세대 때 평소에 받았던 개인주의적 교육과 그 개인주의적 교육에서 맡은 얕은 합리성이 뉴라이트에 짚혔을 때 우리들은 그치 나 같아서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인권이냐 주권이냐 했을 때 주권이 왜 필요하냐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말에서는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서 막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권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네 개인의 자산과 인권을 스스로의 인권을 지켰단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를 저희 젊은 세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새로운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다고 좀 감히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들이 정말로 위기를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롤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멈추게 한 다음에 지금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은 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중운동 해야 되고, 거기서 이 조직화 해야 되고, 큰 진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뭐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대학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유행하는 말로 의식화라고 하는 건데, 의식화 됐던 거는 사실은 막 열심히 책 읽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술집에 가도 그런 얘기 하지, 뭐 교실에 가도 그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얘기에 노출돼서 듣다 보니까 그러네, 이게 뭐지? 그런 그 의문점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생각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처럼 외교광장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공론광장으로 이렇게 계속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들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살롱처럼 이런 데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현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빨리 힘센 사람을 알아보고 그 힘센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구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나에서 찾는 거예요. 나에서. 나의 능력이 숫자로 수치화돼야 되고, 이 수치화된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으면 나는 그 높은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힘센 국가가 당연히 이기는 것을 인정하는 뉴라이트의 사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합리성이 무엇이었는지, 인간은 합리적이다, 국가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되짚어봐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정말 우리 사회 하나하나에서 그러한 합리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재교점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